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 범위까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진도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대부분 이 소년범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범 사건 한번 다시 정리하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년 사건,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고요. 소년의 범위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 했죠. 그래서 10세 미만은 무슨 소년? 범법 소년. 그 다음에 촉법 소년. 촉법 소년은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 자, 얘 둘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14세 미만이다. 결국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 우리 범죄 성립 요건에서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조각되는 서해죠. 따라서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들의 공통점은 형벌을 줄 수가 없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의 차이는, 범법소년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도 받지 못하니까 둘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반면에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벌은 주지 못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아 처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세 이상부터는 우리가 범죄소년 이렇게 부르고요.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받으면 형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의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범소년이라는 것도 있었다 했죠. 그래서 이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주로 이제 가출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경찰서장이 특별히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이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라는 것은 결국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 처분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년의 특징은 성인에 비해서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범죄는 성인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취급을 하느냐? 일단 처벌보다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고 보호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 다음, 선도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검사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소년범에만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소년범의 처리 절차 보시면, 소년범은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면 경찰은 일단 죄가 너무 가볍고 초범인 경우에,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이랬을 때는 훈방 조치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주로 이제 14세 미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검사한테 줘봤자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세 이상이고 이거는 형벌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검찰에다가 송치를 합니다. 이때 이제 검찰은 또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초범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을 합니다. 송치를 하게 되면 소년부에서는 당연히 그죠?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무조건 보호 처분을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찰은 또 죄가 좀 중하다,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식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일반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이때 판결을 통해서 뭘 줄 수 있냐? 형벌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법원에서의 재판장들이 얘는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이 낫겠다 싶으면 역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도 역시 얘가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검찰에다가 송치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도 알아두시고요. 이때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 이 아이를 기소 유예할지 일반 법원에 보낼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결정하기 앞서서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결정 전 조사 제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검사가 이거는 검사가 누구한테 그 해당 그 청소년이 있는 지역의 보호관찰 소장에게 뭘 묻냐면 뭘 조사하냐면 이 피의자의 어떤 평소의 품행이라든지 가정환경, 가정배경, 그 다음에 뭐 기타 어떤 환경을 조사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또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기소 유예를 줄 수도 있고 보호 처분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식 기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서는 반드시 이런 결정전 조사 제도가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호 제도인데 이미 우리는 요거는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여기서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결국 범죄 피해자의 어떤 인권보다는 피의자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피고인,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들이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존재한다라고 보시고요.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즉 형사 절차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해야 되지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고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틀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이 두 개가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형사 피의자 피고인이 무엇이 확정될 때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뭐로 봐야 된다. 이 사람을 무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바로 유죄의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수사기관에 있고 그럼 결국에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무죄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무죄로 보고 시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을 해라. 입증을 못하면 얘는 무죄다 이 말이죠. 유죄로 시작하는 거하고 무죄로 시작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유죄로 시작을 하면은 무죄인 것을 증명해야 되지만 무죄로 시작을 하면 유죄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죄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사와 재판은 기본적으로 무죄인 사람을 구속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구속 상태가 원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불구속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술 거부권입니다. 우리가 진술 거부권은 총 2차례에 걸쳐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피의자일 때, 피고인일 때 이렇게 합니다. 즉 수사를 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또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마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고요. 이는 검사와 대등하게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인 이 두 주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할 때도 재판할 때도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체포할 때나 신문을 할 때나 재판을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란다에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그렇죠. 진술 거부권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재판 단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재판 단계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자, 피의자, 신문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피의자와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방어를 확보해 줌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에는 역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죠. 그래서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이는 형사 사건에서만 해당됩니다. 즉 민사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영장 실질 심사라고 불리는 거 있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말 그대로 이거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 합니다. 즉 이 말은 영장이 뭐 되기 전에 발부되기 전에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있는지 없는지를 법관이 직접 신문에서 판단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내가 구속된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영장 발부 후, 그죠? 전후 요거를 뭐라 합니까? 구속 적부 심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펜 사정이 좀 안 좋네요. 그래서 구속 적부 심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발부 전, 그 다음에 발부 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불구속을 할 수 있는 불구속 상태로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란다 원칙이죠. 이것도 참고로 미란다 원칙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이 있음을 뭐 해야 된다. 미리 알려줘야 되고 이걸 알려주지 아니한 채로 체포하거나 수사를 했을 때는 역시 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공부하기 이거 좀 살펴보면요. 자, 일반 형사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일반 형사재판이고요. 그 다음에 배심원이 있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국민참여재판.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주목을 합시다. 일단 구속되면 풀려날 수 없나. 자,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공소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이 말은 결국 재판 전까지 이 말입니다. 즉 결국 수사 단계, 그죠?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할 부문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처치 심리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을 명하게 된다. 그래서 구속 전에는 영장 실질심사, 구속 후에는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피의자일 때고 수사 단계일 때고 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풀려날 수 없냐?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즉 법원 또는 구속된 피고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거는 재판이 시작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판 시작 후 청구에 의해서 또는 청구 없이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 그러니까 아까 수사 단계에서 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을 때 내가 풀려나려면 구속적부 심사를 하는데 재판을 받는 중에는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 받고 싶다. 그러면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을 허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석 시 납부해야 된 보증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로 대체. 그러니까 돈을 직접 내도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만약에 안 내면은 뭐 대신 내주겠다는 어떤 증권 보증서를 제출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체포 구속 적부 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보석 제도라든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도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의 권리, 말 그대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예전에도 다 몇 번 다 설명을 또 드렸던 것들이긴 한데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절도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어.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쳐야지. 우리 집에 있는 뭐 통장이 없어졌다든, 금부치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피해를 당했으나, 그러면 피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가해자로부터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가해자를 못 잡았다든지, 또는 가해자를 잡긴 잡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 도와주는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이렇게 얘기하죠.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중요한 건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에만 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제 범죄 피해자의 범위는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고소 고발을 했거나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보복 범죄 받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신고했다가 보복 범죄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사보상제도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우리가 좀 했었는데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 구금되었던 자. 구금되었단 말은 구속 상태에서 뭘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사받다가 갑자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럼 말 그대로 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죄가 없는데 가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죄 없는 사람들을 가뒀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뭐 해야 되겠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여기서 참고로 이 불기소 처분은요, 기소유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라는 것은 불기소 처분이긴 한데, 기소유예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유예는 해당이 안 되고요. 형사보상의 대상이 안 되고, 죄가 안 됨, 뭐 혐의 없음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범죄 피해를 당했어. 이제 범죄가 있어요. 그럼 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재판을 2개 받는다 했죠. 형사 재판하고 그다음에 민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형사 재판은 말 그대로 범죄 행위를 밝혀서 형벌을 주는 재판이고요. 그다음에 민사 재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범죄 피해자인데, 내가 범죄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소송까지 벌여야 돼. 변호사 사가지고. 그러면 되게 짜증나겠죠. 그죠? 범죄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소송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차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재판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형사재판하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법관한테 내 손해배상까지 좀 같이 판결을 내려주세요라고, 기왕 형벌 주는 재판하는 김에 내 손해배상까지도 좀 같이 좀 처리해주세요. 그러면 따로 민사재판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걸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민사적 손해배상의 명령까지 받아낼수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겠죠. 만약에 징역 2년에 처한다.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 뭐 2억 원을 배상하라. 같이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형사재판의 판결문 안에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법원 가서 강제집행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게 배상 명령이 가능한 경우는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겠죠. 유죄가 아닌데 손해배상하라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일 때만 해당이 되고요. 조건 보시면 상해, 폭행, 절도, 강도, 횡령, 배임, 사기, 공갈 대부분의 범죄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 가능하고, 배상 명령에서 내가 만약에 2억 원을 요구했는데 판사가 1억 원만 배상하래 그랬어. 그러면 1억 원 더 받고 싶어. 그러면 따로 받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력은요. 배상 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따로 민사소송을 안 해도 내가 필요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예회복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그러면 되게 억울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만 알고 있지 내가 무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명예회복제도입니다. 또 명예회복제도의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명예를 회복하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죄 판결 등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 이 피고인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게 무죄 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누가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무죄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견 진술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해당 범죄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진술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그 범인을 재판하는 재판장에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자기가 나서가지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신청 안 해도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리고 그 재판 기록을 복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리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탐구하기. 여기에서는 이제 각각의 사례에서 어떤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사용하면 좋을지 살펴보는 건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우리 교과서 1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해서 상대 운전자 B가 사망했습니다. B는 이남 일녀를 둔 홀벌이, 그러니까 혼자만 돈 버는 가정의 가장이고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B의 가족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신체적인 어떤 피해를 입었죠, 그죠? 범죄, 음주운전은 범죄니까 범죄로 인해서. 그런데 A의 사정도 딱합니다. 음주운전 한 사람도요. 그 트럭 한 대로 화물 운송을 하는데 근근히 살고 있고 A도 크게 다쳐서 수입이 끊기면서 B의 사망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가 음주운전으로 B를 죽게 했는데 A 역시도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죠. 이런 경우에 B의 가족들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했던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2 보겠습니다. 자, C는 퇴근길에서 절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사건 당시 버스에서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던 C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D의 지갑과 C가 훔치는 것을 목격했다는 E의 증언으로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C의 항소로 이루어진 2심 재판에선 E가 진술을 숨기기 위해서 진범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죄. 그러니까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거죠. C는 석방되었는데 무죄 확정될 때까지 교도소에서 지낸 날들을 보상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2심 재판까지 받으면서 계속 갇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보상을 받고 싶어요. 국가에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를 받은 경우죠. 따라서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인 F는 동네 깡패에 G와 H에게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한 달 전에 그들에게 구타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일로 G와 H 재판받게 되었는데요. F는 G가 H에게 자신에게 범죄 사실을 좀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빨리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자, 이때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얘들 재판받는 과정에서 내가 직접 가서 증언을 하고 싶은 거죠. 이때 우리 활용할 수 있는 게 범죄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까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도 되지만 번거로우니까, 그죠? 판사한테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을 해서 배상 명령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이 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시면, 자, 사례 1에서는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 뭡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할 수 있고요. 구조법에 따르면 여기 법을 내용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구조 피해자의 사망 당시에 구조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구조 피해자의 자녀에게 지급이 되고,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라든지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의 40개월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형사보상제도였죠. 그럼 형사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미결 구금이라는 말은 재판 확정된까지 구금,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금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구금 일수에 따라서 하루당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5배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를 형사 보상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사보상제도. 자, 그 다음 F는 G와 H로부터 부타당해 아까 했죠.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무슨 제도? 배상 명령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신청해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우리 보장됨으로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94조 이하 보시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증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됐고요. 요 뒤에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시고 풀고 난 다음에 풀이 영상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온라인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강의가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참으시고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은 요 형성평가 풀어보시고 풀이 영상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